예, 274쪽에 이제 소유권 나오죠? 앞에 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오면 상린관계가 나옵니다. 상린관계는 뭐 서로 이웃하는 관계에 대한 법률 규정인데 일단 상린관계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 이건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전세권이나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다 적용된다. 276쪽에 가운데 적용 범위죠. 상린관계는 인접하는 토지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된다.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지부동산 이용 조절이 필요하므로 상린관계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에겐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고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는데 이 갑과 을이 꼭 소유자일 때만 상린관계의 규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갑이 전세권자였어요. 소유자는 A고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예를 들어 인지사용을 청구합니다. 인지사용 청구는 이거 뭐예요?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거죠. 인지사용 청구이죠. 얘가 이제 경계선 근방을 건축할 때 을의 토지 사용이 필요하면 갑이 을에게 당신 땅 좀 쓰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인지사용 청구에서는 구별하는 것이 사용코자 하는 것이 일반 토지인지 주택인지 주거인지 구별했죠. 만약에 일반 토지의 경우에는 을이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주거인 경우에는 승낙을 얻지 못하면 판결로 대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거의 경우에는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인지사용을 청구하는데 사용코자 하는 것이 일반 대지, 토지였다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OX? 틀려요. 승낙을 얻지 못하면 판결을 받았어야지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임의로 쓴다는 건 지 마음대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고 토지라 하더라도 승낙을 못 받으면 판결이라도 받아와야 돼요. 근데 주거의 경우에는 판결로도 안 되고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러면 이때 이 갑이 을한테 인지사용을 청구하려면 소유자 A를 대위하여 청구해야 한다라고 한번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서. OX에. 틀려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상린관계가 소유자 상호 간에만 인정된다면 전세권자는 직접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린관계는 꼭 소유자끼리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상린관계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대위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받으시고 그래서 오른쪽에 인지사용 청구권은 지금 설명드린 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것이 일반 토지인지 주택인지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 생활방해 금지는 뭐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참고사항. 다음 페이지 볼게요. 5번에 수도 등의 시설권도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판례가 하나 새로 나왔기 때문에 주의하실 점이에요. 동그라미 2번 다시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 등의 시설권은 남의 땅을 통과할 때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뭐 주의토지 통행권은 100% 판례 가지고 출제하는데 이게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다. 그러면 을이 갑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 땅 좀 씁시다라고 주장하는 게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근데 주의토지 통행권은 아무 때나 막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경우만 인정이 된다고 했죠. 을의 땅이 어떤 상태냐면 포위되어 있다. 그렇죠? 다 막혀 있다. 맹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에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포위되어 있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면 을이 갑한테
당신 땅을 통로로 씁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갑은 거절할 수 있어요?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왜냐하면 둘은 이웃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응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을은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요.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다니는 길에 갑이 지어놓은 축조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축조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 갑은 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럼 이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문제인데, 이 도로 개설 비용이라든지 또는 뭐 기본적으로 관리 비용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비용 부담을 해요? 비용 부담은 통행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주의토지 통행권의 권리는 배타적 권리에 해당되느냐? 배타적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필요할 때 통행함에 그쳐야지 이 을이 이거를 완전히 차단하고 나 혼자 쓸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이 토지의 즉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을이 이 통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아니하면 갑은 을에게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OX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배타적으로 점거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 판례가 우리 시험에서 바꿔가지고 얘가 배타적 점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놔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타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을은 장차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주장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이건 현재 상황만을 보고 합니다. 얘가 나중에 내가 여기다가 엄청 큰 건물을 지을 테니까 통로가 넓게 필요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은요, 한 번 정해지면 그것으로 영원히 고착되어 아니면 변경될 수 있어요. 나중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장래 상황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우회도로가 있었죠. 우회도로가 있는데 돌아가려니 힘들고 네 땅이 제일 편하더라라고 이걸 가지고 주의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우리가 뭐 얘기한 것처럼 우회도로가 있으면 돌아다녀야지 남의 땅 통행을 주장할 수 없고요. 그럼 편리하면 정 이 땅으로 다니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통행지역권을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하고 이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통행지역권은 당사자가 뭘 하는 거예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계약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최소한만 엄격하게 인정하는 거고요. 근데 통행지역권은 계약이니까 당연히 계약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우회도로가 있는데 을이 갑한테 내 당신 땅으로 지료 얼마 내고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 갑은 해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계약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우회도로가 없으면 이때는 상린관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갑은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통로가 있긴 있는데요. 통로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통로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주의토지통행권 인정한다라고 했죠. 핵심어는 이 기능을 못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인정하고요. 그럼 나중에 정상적인 공로가 개설이 되었다. 그럼 공로가 개설이 되면 한 번 인정되었던 주의토지통행권은 계속 인정돼요? 소멸돼요? 소멸되죠? 이제 정상적인 공로가 만들어지면 남의 땅을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멸하게 되고요. 면적과 관련해서 건축법상 도로 폭이 반사적으로 취득되느냐,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돼야 안 돼?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도로의 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뭐 4m의 제한을 둔다고 해서 4m의 면적이 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면적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최소한만 인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통행하는 길이면 그 정도 면적이고 자동차나 경운기가 통행해야 된다면 그 정도. 그 용도에 따라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 통행하면 된다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넓게 다니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통행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지역권은 계약이니까 이런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대가 지급해야 돼요? 무상해요?
대가 지급해야죠. 이건 유상입니다. 유상. 근데 의뢰하는 사람이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통행권이 소멸되느냐라고 물으면 소멸되지 않죠. 그러니까 돈 안 낸다고 소멸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냥 손해배상 책임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 을에게 요 의뢰하는 사람이 이제 통행권자죠.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관련해서 봤던 중요한 판례는 병이라는 사람이 통행권자의 승낙을 얻어 사실상 통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병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통행권자에게 받아야지 통행권자의 승낙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였고, 그리고 만약에 이 땅이 A라는 사람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명의신탁자죠. 그럼 명의신탁자 A에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이 땅을 A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대외적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고, 그리고 만약에 이 을이 사용코자 하는 이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국유재산 중에서 현재 공용에 쓰이는 것을 행정재산이라 부르죠. 그럼 행정재산에 대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돼야 안 돼? 된다라는 게 판례였죠. 자, 이게 일반 주의토지 통행권을 받는데 근데 이런 유상의 통행권이 무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상의 통행권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둘 중에 한 가지 단어가 나와야 돼요. 뭐 또는 뭐였냐면 분할이나 일부 양도.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가 발생하면 그때는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이 되죠. 그 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원래 갑이랑 을이랑 공유하고 있다가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분할해서 여기가 갑, 여기가 을 이렇게 각각 단독 소유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각각 단독 소유하게 되면 을이하는 사람이 이 길로 나가야 되는데 분할하고 보니 포위된 토지다. 그럼 을이 갑에게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에요. 근데 이런 무상의 통행권은 조심하실 점이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 누구한테만 인정이 돼요? 직접 당사자에게만, 사이에만 인정한다. 얘들이죠. 얘들이 분할했거나 얘네들이 일부 양도했다면 요 둘 사이에만 무상의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갑이 A한테 팔았다. 그럼 얘는 분할의 당사자가 아니라 특별승계인이죠. 특별승계인, 양수인, 특정승계인 이런 사람에게는 요 220조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시 219조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대가 지급을 해야 되고 사용 범위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지금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이 판례 범위를 벗어나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례들을 쭉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들은 없으니까 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핵심 위주로 좀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좀 추가로 보면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에요. 이게 이제 길이고요. 근데 을이 요거 일부를 잘라서 병에게 일부 양도를 해주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일부 양도를 받고 보니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병은 반드시 을의 땅의 통행권만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갑의 땅의 통행권이 주장될 수도 있는지, 그게 문제. 일단 사실관계는 이해되셨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만 주장해야지 갑의 땅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어디서 나온 거니까? 을의 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되면 병은 을의 땅에 대한 통행권만을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판례 내용들 보시고 자, 문제 좀 볼게요. 281쪽에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핵심어가 뭐였어요? 기능을 못하면 인정하고요.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를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어는 뭐예요? 장차, 장래 이용 상황 고려하지 않고요.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부담하는 거고요. 4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방해가 되는 축조물이 있으면 철거해줘야 한다고 했고 5번. 주위 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한 상린관계에 의한 거니까 등기 같은 거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물에 관한 상린관계 나오죠. 1항.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시험에 한번 1항이 나온 적이 있어요.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중 틀린 것은 해서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이걸 X라고 하는 분은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예. 참고사항.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보셔도 맞힐 수 있게 나와요. 참고로 보시고. 어디서부터 좀 보시라고 했냐면 283쪽에 맨 밑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 1항에 보세요. 237조 1항.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자, 2항이 이제 비용 부담 조심하셔야죠.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런데 측량 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면적 비례. 그렇죠.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38조는 담의 특수시설권인데 자기 비용으로 특수시설하는 건 가능하죠. 높게 할 수도 있고 방화벽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39조.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나 공유는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다. 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지은 거면 그 사람 거예요. 그리고 담이 건물의 일부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담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단독 소유하는 거고요.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유가 아니라는 점 구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지랑 목근 나오죠. 가지와 뿌리. 가지가 경계를 넘어왔어요. 임의 제거예요? 제거 청구해야 돼요. 제거 청구해야죠. 근데 뿌리가 경계를 넘어오면 임의 제거, 바로 제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굴 금지 나오죠. 깊이 파지 마라. 집안 붕괴되니까 방어공사 하고 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 부근의 건축인데 242조는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건물 지을 때는 몇 미터 띠라고 했냐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건반 이랬죠. 건반. 자, 2항 조심하셔야죠.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내로 붙여 지으면 철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착공한 지 1년이 지났거나 또는 1년이 되지 않았어도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는 손해배상만을 구해야지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됐는데 건물이 완성됐대요. 철거를 구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철거는 안 된다는 점. 자, 오른쪽에 차면시설. 남의 집 내부가 들여다보이면 안 되니까 차면시설 해야 되는데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내일 때냐면 2미터. 그래서 차2였죠. 차2. 차면시설 2미터. 그리고 이제 지하시설 나오는데 1항에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 지하시설은 경계로부터 2미터. 지리 이랬죠. 지하시설은 2미터. 지리. 그리고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지하실 공사는 깊이의 반 이렇게 봤죠. 근데 2m다 이런 것들 반 미터다.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밑에 판례박스에 임의 규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반 미터 이내로 붙여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를 보죠. 상린관계에서 틀린 것인데요. 1번.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뿌리니까 임의 제거 가능하고요. 2항.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죠. 비용 부담은 통행권자가 해야 한다고 했고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철거 의무가 있고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경계표, 담, 공유물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완성되면 할 수 없죠. 우리가 이제 공유 파트에서 공유물 분할을 보잖아요. 그럼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공유라는 건 전부 다 지분이 독립되어 있으니까. 근데 공유물 분할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봤어요. 첫 번째는 뭘 하면 분할이 안 돼요? 분할? 금지 특약. 분할 금지 특약 몇 년 내로 할 수 있어요? 5년 내로 할 수 있고 갱신할 수? 있죠. 갱신할 수 있고요. 갱신을 해도 5년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환매 있죠. 환매. 환매에서 부동산 행사 기간 몇 년이에요? 5년. 동사는 3년이에요. 한 번 정하면 절대로 연장 갱신할 수 없어요. 거기서 연장 갱신이 안 된다는 게 뿌리 깊게 박혀가지고 여기서도 연장 안 된다면 틀려요.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어요. 대신 얼마 기간으로? 5년 단위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자유롭게 분할하는데 분할 못하는 경우는 금지 특약한 경우와 두 번째는 성질상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 성질상 분할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야. 경계선상의 경계표나 담벼락을 쪼개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성질상 분할이 안 되는 거 뭐 있었냐면 집합건물법상의 공용 부분, 아파트 복도를 공유한다고 쪼갤 수 없는 거잖아요. 또는 집합건물법상의 대지권, 이런 것들은 성질상 분할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나중에 공유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상린관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공유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삼교시 되니까 당 떨어지셔가지고 차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취득시효 볼까요?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는 뭐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 취득시효를 누가 하느냐? 먼저 우리 주체를 봤었죠. 주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데 이때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조심하실 점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뭐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법인도 취득시효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하실 점은 비법인 단체가 있었죠. 그러니까 비법인 단체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비법인. 비법인 단체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종중교회 이런 것들이죠. 그럼 법인은 언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종중이나 교회 이런 것들은 단체적인 외형은 갖췄어도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비법인 사단 재단인데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은 누구한테 있죠? 사람에게.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을 갖는 거예요. 비법인 단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종중과 같은 비법인 단체가 취득시효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조심하시라고 우리가 기본 강의 때부터 굳이 봤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꼭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리 능력이 없는 비법인 단체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조심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계속 한 번씩은 다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어요. 비법인 단체도 될 수 있다는 점.
그럼 두 번째 대상. 그러면 뭐 동산부동산 다 되는데 우리가 항상 수험상으로 문제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 수요가 되는지, 두 번째 국유재산에 관한 문제, 세 번째가 한필 토지의 일부, 그리고 이제 공유 지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자기 물건, 자기 부동산에 대한 취득 수요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것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면 이런 경우에는 자기 물건에 대한 점유 취득 수요도 인정된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볼게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등기와 목적물을 넘겨줬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가 돼요? 갑에게. 등기해야 복귀해요? 당연 복귀해요? 당연히 이제 소유권이 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해제한 다음에 무효 취소된 다음에 목적물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돌려받긴 했는데 등기 말소 같은 건 안 시킨 거야. 자, 그러면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잖아요.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물권적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근데 문제는 이게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근데 이거 지금 누구 거예요? 갑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 물건이지만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게 입증이 안 되면 갑이 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점유해서 취득 수요가 완성되었으니 등기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물건이 아니라 누구 것에 대해서? 자기 물건. 그래서 우리 법도 타인 물건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 물건이든 자기 물건이든 또는 성명불상자,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아무 상관없이 전부 다 취득 수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유재산은 현재 공용에 쓰이는 행정재산과 공용에 쓰이지 않는 일반 재산이 있었죠. 그러면 행정재산은 현재 공용에 쓰이니까 취득 수요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일반 재산은 가능합니다. 근데 점유를 할 때는 일반 재산이었는데 등기하려고 봤더니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더라. 그럼 취득수요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행정재산인데 나중에 용도가 폐지가 되었다. 그러면 행정재산에 공용 폐지, 용도 폐지가 있게 되면 뭐랑 같아져요? 일반 재산이죠. 그럼 용도 폐지가 있게 되면 이때는 취득수요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근데 조심하실 점이 뭐였냐면 공용에 쓰이지 않게 되면 바로 취득수요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용에 쓰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일반 재산 되는 거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용도 폐지가 있어야 되고요. 용도 폐지가 없으면 그건 취득수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필 토지 일부에도 가능하다. 이건 아까 우리 언제 봤죠? 자주타주 할 때 봤죠? 경계선을 착오하여 남의 땅의 일부를 점유하면 뭐로 인정한다고요? 자주. 그때 나중에 이제 분필해서 받아오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때 이제 한필도지 일부에도 되는데 이때는 그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돼야 한다. 그래서 아까 그 일부에다가 뭐 건물이 지어져 있다든지 나무를 심었다든지 점유하는 징표가 드러나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공유 지분도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취득 수요가 인정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 갑을병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을과 병은 자기 지분의 취득 수요를 중단시켜서 누구 것만 완성될 수도 있다는 거야. 갑 것만. 아니 뭐 특별한 얘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갑을병으로부터 뭘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분 이전 등기 받아오면 되잖아요. 그럼 지분에 대한 취득수요도 인정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점유 취득수요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면 얘네들이 A의 취득수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시켜야죠. 그러면 갑도 중단, 자기 지분에 의해서 중단, 을도 중단을 시켰는데 병은 중단이 안 돼서 얘가 20년이 되면 누구 것만 완성하는 거야? 병의 지분에 대한 취득 수요만 완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분이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취득쇼의 요건. 요건은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평온 공연한 자주 점유를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취득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건이에요. 점유 취득쇼든 등기부 취득쇼든 동산의 취득쇼든 요 세 가지는 필수 요건이고요. 그러면 선의무과실. 자, 점유 취득쇼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이거 선의무과실은 아니고 이 선의무과실이 요건으로 들어가는 건 어디예요? 등기부 취득쇼. 등기부 취득쇼는 선의무과실의 점유가 필요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이 들어가면 기간이 몇 년이 돼요? 5년으로 단축되죠. 그러니까 동산은 원래 몇 년 해야 돼? 동산은 10년 해야 되는데 선의무과실이 들어가면 5년으로 단축이 되고요. 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점유라는 것은 직접 점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간접 점유도 돼요. 그래서 제가 10년간 사용하다가 나머지 10년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럼 나머지 10년은 제가 뭐 한 거예요? 간접 점유한 거죠. 그래도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 청구권의 문제. 일단 기산점부터 볼게요. 기산점. 원칙적으로 기산점은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칙은 기산점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가 기산점이 되는 거냐면 점유 개시 시. 점유가 시작될 때 그때가 기산점인데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 명인의 변경이 없다. 변경이 없으면 그때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사례에서 우리가 이런 거 봤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했고요. A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A가 취득쇼를 완성합니다. 근데 A가 그럼 갑에게 등기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다가 을에게 2001년에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완성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A는 을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완성 전에 바뀌었느냐 후에 바뀌었느냐가 핵심이죠. 근데 만약에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A가 2년을 더 기다려요. 그리고 역산해서 기산점을 82년으로 잡고요. 이때를 기산점으로 잡아서 2002년에 취득쇼가 완성되면 요 을은 완성 전에 바뀐 거예요? 후에 바뀐 거예요? 전에 바뀐 거죠. 그럼 등기를 받아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기산점은 자기 마음대로 막 찍으면 안 되고요. 점유 개시 시를 기산점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돼 있고 A가 1980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점유했고 등기 명인이 계속 갑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굳이 80년을 잡으라는 거예요? 20년만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20년만. 그래서 등기 명인의 변화가 없으면 임의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성질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은 누구야? 취득쇼를 완성한 자의 상대방.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상대방이 돼요. 그럼 만약에 완성 당시에 무효등기 명의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무효등기 명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완성 당시 소유자고 무효등기 명의는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잘 나왔던 건 완성 기간 만료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와 취득쇼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그럼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됐어요.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 받아올 수 있죠. 등기 청구 가능하고. 근데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를 받아올 수 없다라고 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사례 문제를 보죠. 시험은 뭐 요 개념 관련해서 뭐 판례 사례가로 물어보는 게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본 게 이거였어요. 갑이 소유자고 A라는 사람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점유 취득쇼를 완성합니다. 그러면 A의 취득쇼가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소유자가 아니라 얘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완성 당시, 그러니까 2000년에 소유자가 얘 상대방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95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럼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이고, 만약에 을이 병한테 98년에 등기해주면 A의 상대방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에서 중요한 점은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만료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무리 변경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등기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A가 2000년에 완성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등기가 넘어갔다. 자, 그럼 A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니까 완성 당시 2000년에 누가 소유자였어요? 갑에게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다가 소유자가 바뀐 거야. 그러면 이 A가 을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A가 갖는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 채권적이에요. 그럼 채권적이면 아무한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얘 상대방은 완성 당시 소유자 갑이었기 때문에 을에게는 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완성 전에 바뀌었느냐, 완성 후에 바뀌었느냐. 그게 이제 등기 청구의 문제고요. 물론 A가 완성 후의 명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서 A가 상대방 갑에게 가지고 있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어떤 사유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면 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과 갑이 매매 계약을 언제 했냐면 99년에 계약을 했어요. 완성되기 전이죠. 99년에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는 2001년에 넘어갔다. A는 을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완성 전에, 원인행위가 완성 전에 이루어졌고요. 등기는 완성 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등기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원인행위가 언제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등기,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을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뭐만 안 하면 돼요. 을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 가담하면 사회질서 위반이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어서 A가 등기를 받아올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때 A가 을에게 직접 말소해요? 갑을 대위해야 돼요? 갑을 대위하죠. 왜냐하면 얘 상대방이 누구니까? 갑이니까 상대방을 대위해서 하고. 그럼 만약에 이 갑과 을이 가담을 해서 무효가 되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무효인 걸 알고 무효행위를 추인합니다.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이 매매계약이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 볼 때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반사회적 불공정. 이건 추인해봐야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1년 현재 A는 을에게 등기를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때를 뭐로 인정해 준다고 했냐면 새로운 기산점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새로운 기산점이 인정되면 이때부터 또 몇 년만 더 지나면 돼요. 또 20년만 지나면 돼요. 20년만 지나면 다시 2차 취득쇼가 완성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판례가 1차 취득쇼라고 불렀고 얘를 2차 취득쇼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판례가 만약에 17년 되는 해. 그래서 17년이라는 건
2차 취득수요가 완성되기 전에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러면 A는 이 병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 판례는 1차 취득수요든 2차 취득수요든 언제 바뀌는 건 상관없다고요? 완성 전에. 완성 전에 바뀌는 건 2차 취득수요라도 똑같다라고 했죠. 이 판례까지 같이 좀 봐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A는 완성 후에 넘어갔다면 2차 취득수요가 다시 완성되지 않는 한 을에게 등기를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이 A가 갑한테 아니 왜 등기를 나한테 안 주고 을한테 팔았느냐 물어내라 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일단 손해배상 나오면 조심하실 점이 근거가 중요하죠.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채무불행인지 이게 문제였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불법행위고 채무불행이라는 말 쓰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A가 취득수요를 완성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갖는 것은 둘이 계약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수요를 원인으로 갖는 거야. 따라서 채무불이라는 말 안 쓰면 안 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이런 거 나왔었어요. 점유 취득수요를 완성하면 완성자와 등기 명인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OX. 그런 거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행위고. 이것도 이제 사례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그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어보면 뭘 꼭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갑이 완성 사실을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죠. 만약에 갑이 A의 수요 완성 사실을 모르고 팔았다면 뭐 자기 거 자기가 팔았는데 손해배상이란 말은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면서 처분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를 꼭 구별하시고 두 번째 A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 수요를 완성을 했는데 이게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되었다. 그러면 이게 수용되면 이 A는 이제 등기를 받아올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수용되면 이 소유자인 갑에게 뭐가 지급이 되냐면 보상금이죠. 그러면 이제 갑이 야 이거 수용돼서 등기는 못 받아오게 됐으니 대신에 발생하는 이 보상금이라도 나에게 주라 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뭐였어요? 대상청구이죠. 물상대위 아니고요. 대상청구죠. 그러니까 물상대위라는 말은 물론 비슷하긴 한데 물상대위라는 말은 어디에서만 쓴다 그랬어요? 담보물권. 원래 이제 그 물상대위의 개념 전제는 우선 변제권이죠. 저당권자는 원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저당권이 감소 소멸되면서 변형물이 나오면 그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게 물상대위고요. 얘는 뭐 저당권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상대위가 아니라 요거 대신에 나오는 거를 줘라고 주장하는 게 대상청구예요. 그럼 이 대상청구는 시점이 중요해요. 등기 청구를 언제 했어야 돼요? 수용되기 전이니까 불능이 되기. 이게 수용은 불능의 하나의 예라고 있고요. 불능 전에 등기를 청구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불능 전에. 그러니까 얘가 저 취득수요 완성했으니까 등기 주세요라고 등기를 청구했어요. 그럼 얘가 요건을 갖췄다는 걸 전제로 그러면 갑은 A에게 등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수용이 돼버리면 어차피 부동산을 줬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 뭐라도 주라고요. 보상금이라도 줘라. 그래서 이때 수용은 불능의 예를 든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수요가 완성됐어요. 완성됐는데 갑이 을에게 팔았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완성 후에 판 거니까. 그렇다면 이 A가 갑을 상대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을에게 등기가 되면 이제 소유권 이전은 가능해요? 불능해요? 이행 불능해요. 그럼 불능이 되고 발생한 변형물은 뭐가 있을까요?
매매 대금이죠. 그러면 그 대금이라도 내놔라고 대상 청구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수용뿐만 아니라 매매든 뭐든지 간에 불능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게 대상 청구고요. 그리고 언제 했어야지만 대상 청구가 되냐면 불능 전에 등기를 청구했어야 한다. 정리되셨어요? 네, 계속 이 사례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본 게 뭐였냐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이름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면 받아올 수 있죠. 대표적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매매. 완성 후에 갑이 을에게 허위로 매매했다면 완성 후에 등기 명의는 바뀌었지만 실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그러면 이때 A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을의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직접은 안 되니까 상대방이 누구예요?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고 받아오면 돼요. 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갑이 을에게 유효한 명의신탁을 해서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명의신탁으로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소유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갑에게 남아있어요?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A가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대위 해지하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보죠. 판례 몇 개만 보고 쉴게요. 네. 여러분들이 맞히시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판례 봤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A가 여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합니다. 미등기라고 해서 20년 점유한다고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등기해야 돼요.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하고 있는 동안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 완성 후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면 A는 갑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만 구별하시면 된다고 했냐면 완성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느냐 아니냐, 그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러면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완성 후에 갑의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는 거죠. 포괄승계니까.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에 대해 등기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A가 취득시효를 완성합니다. 근데 취득시효를 완성했을 때 갑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어요. 근데 얘가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이라는 사람이 실체관계에 부합시켜서 유효등기로 바뀌게 되었다. 판례 기억나세요? 그래서 A가 취득시효를 완성했을 때는 그 등기가 무효였는데 근데 이 갑이 나중에 실체관계에 부합시키면 계속 무효예요? 그때부터는 유효가 돼요? 유효가 되죠? 그렇죠? 물론 등기부상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무효등기였다가 실체관계에 부합시켜서 유효등기가 되었다면 A는 갑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완성하고 지금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A가 취득시효를 완성했을 때는 갑의 등기가 무효죠. 그럼 갑은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별도로 어딘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면 A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X를 대위해서 무효등기를 말소시키고 누구한테 받아야 돼? X에게 받아왔어야 돼. 근데 안 받아오다가 소유자가 X에서 누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갑으로. 완성 전에 바뀐 거예요? 후에 바뀐 거예요? 후에. 그럼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 등기가 무효등기예요. 그럼 이 무효등기 명의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완성 당시에 소유자. 그럼 A의 상대방은 누구였다고요? X였어요. X. 그런데 등기 안 받아오다가 갑이 진짜 소유자가 돼버린 거죠. 완성 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거니까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 또 우리가 본 게 파산관제인이 있었어요. 파산관제인은 파산자와 동일인이에요? 제3자예요? 제3자죠.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고요.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안 받아오다가 그 사람이 파산이 되어서 파산관제인이 나타납니다. 그럼 파산관제인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 후에 제3자가 나오면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셨던 거 있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고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취득쇼를 완성합니다. 근데 등기를 받아오기 전에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명의신탁은 다 유효한 걸 전제로 하는 거야. 명의신탁으로 수탁자에게 등기가 되었다면 A는 수탁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을 한 거야. 명의신탁.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탁자로서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취득쇼를 완성합니다. 자, 취득쇼를 완성을 했는데 나중에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어서 신탁자에게 등기가 돌아갔다.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는 걸 말해요. 만약에 무효인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해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A가 이 갑에게 신탁자에게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 두시라고 했고, 그 차이점 뭐였냐면 취득쇼를 완성한 다음에 명의신탁으로 수탁자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갑에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면 A는 갑을 대위하여 해지하고 갑에게 등기를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A가 취득쇼를 완성한 후에 등기를 받은 수탁자가 야, 너 뭐야? 나가라고 배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가 취득쇼가 완성됐고요. 자석이었어요. 취득쇼가 완성이 되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명의신탁으로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월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은 시효완성자예요? 수탁자예요? 시효완성자예요. 대위해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을이 얘한테 너 나가라고 배제를 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우선한다고? 취득쇼로 완성한 자. 그렇죠? 그래서 A는 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 말소시키고 갑에게 등기를 받아오면 되는 거고요. 근데 취득쇼가 완성됐을 때는 을이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럼 지금 대외적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에요. 을. 여기서 대외적 소유자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명의신탁이 유효한 거예요. 무효인 명의신탁은 대내외적 소유자라는 말 안 써요. 다 무효니까. 그러면 이 A가 을에게 등기를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아오다가 해지되어 갑에게 복귀됐대요. 그럼 을에게 다시 돌아올까요? 끝났을까요? 끝났죠. 그러면 이제 처분권자가 완전히 달라진 거기 때문에 등기 달라고 대항할 수 없다. 그 핵심은 뭐였냐면 취득쇼가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된 건지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해지가 된 건지를 구별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취득쇼가 완성되고 명의신탁이 됐어요. 받아올 수 있죠. 근데 완성하고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다. 그럼 받아올 수 없다는 거죠. 이 그림도 같이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박스 안에 있었는데 293쪽 한번 보세요. 293쪽. 체크 플러스에서 별표되어 있는 거기 박스 보면 1번에 보세요. 1번. 취득쇼 완성 후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받아올 수 있죠. 이건 새로운 이해관계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 취득쇼 완성 후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취득쇼가 완성이 되고요. 명의신탁이 됐어요. 그럼 등기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얘기하는 거죠? 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인지 요 그림인지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완성하고 명의신탁이 되면 실제로 소유자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니니까 대위 해지하고 받아올 수 있고요. 3번. 취득쇼 완성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 그러면 수탁자에게 등기가 된 거예요? 신탁자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신탁, 그럼 끝난 거예요. 신탁자에게 넘어가 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법률 관계가 없으니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등기 명인이 파산했다. 그럼 파란 글씨에 제3자 지위에 있는 파산관제인이죠. 그럼 파산관제인은 동일인이 아니니까 파산관제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원인무효 등기 당시에 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무효등기 명인이 실체관계에 부합시켰다. 그러면 무효등기였던 것이 이제 유효등기가 된 거예요. 소유자가 그대로에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죠. 그럼 얘한테 주장할 수 없고요. 다음 페이지에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 보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명의는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무효 등기 명의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경우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 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 시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여기였죠. 그러니까 얘가 완성을 했을 때 갑이 무효 등기고 소유자가 X였다면 얘는 누구에게 받아왔어야 한다고요? X. 근데 등기가 얘한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X를 대위해서 이거 말소시키고 X에게 받아왔어야 돼요. 그러다가 안 받아온 도중에 을이 진짜 소유자가 돼버리면, 갑이 진짜 소유자가 되면 완성 후에 처분권자가 달라진 거니까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봤으니까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